굴럭! 하얀 삼배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앙상한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혹한의 밤이었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으나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비릿한 혈향은 감출 수가 없었다. 핏방울은 마치 눈밭에 떨어진 동백꽃처럼 처연하게 번져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찢어 피 묻은 배를 닦아내려 했으나 이미 스며든 붉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살을 내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기름이 다 말라가는 호롱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껌뻑거렸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빚어놓은 밀라빈형 같았다. 끼익, 털썩, 끼익, 털썩. 잠시 멈췄던 배틀 소리가 다시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터진 자리마다 진물이 흘러나왔고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지만 연화는 북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다. 이 배를 다 짜지 못하면 내일 당장 끼니를 이을 보리쌀 한 줌조차 구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실로 자아내듯 묵묵히 배틀을 밟았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낡은 저고리 속에서 가냘픈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으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아랫목에서 웅크리고 잠든 남편 김선비에 대한 헌신과 믿음 때문이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글을 읽었고 그녀는 배를 짰다. 그때 아랫목에서 무거운 한숨소리와 함께 이불이 거칠게 거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든 줄 알았던 김선비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연화가 쥐고 있던 북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부인,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귀머거리요? 밤새 쿨럭이며 피를 토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을 줄 알았소? 김선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 자국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보시오. 이건 배가 아니오. 부인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든 수의란 말이오. 내 글 공부가 무엇이기에? 대체 그깟 과거 급제가 무엇이기에 부인이 이토록 참혹하게 죽어가야 한단 말이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던 선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김선비는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책들을 와락 집어들었다. 사서삼경,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책들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책들을 모조리 아궁이에 쳐넣고 불태울 것이오. 그리고 나도 지게를 지고 장터로 나가리다. 남들처럼 짐을 나르고 똥장군을 져서라도 부인 입에 따뜻한 쌀밥 한 숟갈 넣어주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도리지. 공자왈 맹자왈 읊조리며 아내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이 어찌 선비의 길이라 하겠소. 김선비의 절규는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밖에서 울어대던 바람소리마저 잠재울 듯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했으나 10년의 가난은 사람의 영혼마저 갉아먹어 기어이 무릎 꿇게 만들고야 마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터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서리빨처럼 단호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지난 10년입니다. 서방님의 학식은 이미 경지에 올랐고 이제 곧 한양에서 과거가 열립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저의 이 고생은 정말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제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면 부디 붓을 꺾지 마십시오. 이보쇼, 부인,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과거가 다 무슨 소용이오?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집신 한 켤레 살 돈도 없지 않소. 김선비는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이 뼛속 깊이 사무친 탓이었다.
연하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남편의 등 위에서 스스슥 소리를 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쳤다. 남편의 말대로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배를 팔아봤자 며칠치 식량일 뿐 한양까지 갈 여비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인가. 연하의 시선이 문득 벽에 걸린 낡은 반다디 경대 위 녹슨 가위로 향했다. 실을 끊을 때 쓰는 무디고 투박한 가위였다. 연하의 눈빛이 일순간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고 비틀거리며 경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쪽진 머리를 풀었다. 스르륵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허리춤까지 쏟아져 내렸다. 비록 몸은 병들고 옷은 누더기였으나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가꿔온 머리카락만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곱고 아름다웠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란 목숨과도 같은 것이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불효이자 수치였다. 부인?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게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선비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연하의 손에 들린 가위는 이미 머리카락 한가운데를 겨누고 있었다. 안 돼! 김선비가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삭둑하는 소리가 더 빨랐다. 서걱, 서걱. 무딘 가위질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잘려나간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방바닥으로 힘없이 툭툭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연하의 목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김선비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찍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는 흉하게 잘려나가 귓불 밑에서 댕강거렸다. 여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아름다움도 세간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그 머리카락과 함께 잘려나갔다. 연하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아 하얀 한지에 정성스럽게 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뭉치를 멍하니 굳어있는 남편의 품에 안겼다. 이것을 읍내장터의 가채장수에게 파십시오. 제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결이 고우니 넉넉한 값을 쳐줄 것입니다. 그 돈으로 붓과 먹을 사고 한양으로 갈 노자를 마련하십시오. 김선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참아 그 꾸러미를 꽉 쥐지도 못한 채 오열했다. 부인, 어찌 이런 짓을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주길 작정이요? 연하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이 뜨거운 남편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를 토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서방님, 저는 오늘 머리카락을 팔았으나 서방님은 10년 세월을 파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저 드넓은 세상에 서방님의 뜻을 펼치십시오.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하는 날, 그때 비로소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호롱불은 마지막 기름을 태우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연하의 잘린 머리카락 끝에서 묘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가혹한 운명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김선비는 아내가 건넨 머리카락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그 밤 부부의 오열 소리는 북풍한 설 속에 묻혀 흩어졌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날이 밝으면 그는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남을 것이다. 이 지옥 같은 가난과 고독 속에 머리카락 잘린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김선비가 떠나던 날 새벽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다.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려놓으려는 듯 뿌연 물안개가 마을 어귀를 휘감고 있었다. 연화는 마을 어귀 장승배기까지 남편을 배웅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하얀 무명천으로 머리를 동여맨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김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맨 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부인, 내 반드시 금이 환영하리다. 저 다리 차고 기울기를 10번 하기 전에 돌아올 테니 부디 몸 성히 계시오. 김선비가 울먹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아내의 손이 뼈만 남아 앙상했다. 연화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손등을 토닥였다.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지아비가 떠나는 길에 여인의 눈물을 보이면 부정탄다는 옛말이 두려워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서방님,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한양 천리길, 오로지 글 읽는 것에만 정진하셔야 합니다. 제 걱정은 마시옵소서. 저는 이곳에서 바위처럼 나무처럼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다. 김선비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 점 하나가 될 때까지 연화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잘린 머리카락 사이로 숭숭 들어와 뒷덜미를 서늘하게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남편이 사라진 길 끝에는 이제 텅 빈 공허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연화의 삶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땔감조차 구할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와 물에 불려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떫고 쓴 송기가루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삼켰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남편을 다시 만나야 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호롱불 심지를 도두어 배를 짰다. 달그락 끼익, 달그락 끼익. 배틀 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흐르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주술과도 같았다. 그러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횡포였다. 마을의 지주인 최 부자는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김선비가 떠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대낮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연화의 초가집 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뒷짐을 진 채 마당을 서성거렸다. 어허, 김선비가 과거 보러 간다고 처자식을 팽개치고 떠났다지? 쯧쯧, 주제에 무슨 벼슬을 하겠다고? 필시한양 가다 주막주모 치마폭에 쌓여 노잣돈 다 날렸을 게 뻔하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연화가 짜고 있던 뱃을 앞으로 다가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다. 여보게 새댁, 그 잘난 서방 언제 돌아올지 알고 청승맞게 이러고 있나? 내 들으니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았다던데 그 흉한 꼴을 하고 어찌 혼자 살려 하는가. 내 집에 들어와 잔심부름이나 하면 쌀밥에 고깃국은 배불리 먹여줄 터이니 고집 그만 피우고 내 말을 듣게. 최 부자의 눈길이 연화의 하얀 목덜미와 옷 위로 드러난 가녀린 몸매를 훑었다. 그것은 명백한 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배틀에서 내려와 정색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퀭한 눈이었지만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어르신, 말씀 삼가십시오. 제 지아비는 나라의 녹을 먹을 큰 인물이 되실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웅하나 그 뜻만은 누구보다 높고 귀합니다. 남의 귀한 처에게 이 무슨 망발이십니까? 당장 물러가십시오. 연화의 호통에 최 부자는 흠칫 놀랐으나 이내 얼굴을 붉히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후, 제법 앙칼지구먼. 그래, 두고 보자. 그 대단한 서방이 언제 금이 환영하는지 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허나 당장 밀린 도지, 논밭 사용료는 어찌할 텐가. 쌀 한 톨 없는 주제에 큰 소리는 최 부자는 행패를 부리듯 마당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차 깨뜨리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연화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 시간조차 없었다. 깨진 조각을 치우고 다시 배틀에 앉았다.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도 비수가 되어 꽂혔다. 우물가에 나가면
여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연화를 힐끔거리며 쑥덕거렸다. 저기 좀 봐. 머리 깎은 꼴하고는 흉측해서 원. 김선비가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어?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첩살림 차려서 아주 눌러 앉은 게야. 팔자가 사나우니 서방 잡아먹을 상이지. 가까이 하지 마.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연화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오로지 배틀 위에서 북이 오가는 소리에만 집중하려 했다. 아니야, 서방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나를 버릴 뿐이 아니야.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며 북을 던졌다.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에 묻어날 때마다 그녀는 헝겊으로 손가락을 칭칭 동여매었다. 나중에는 손가락이 굽어 펴지지 않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배를 팔아모은 엽전 한 푼, 두 푼을 항아리에 모으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었다. 이 돈은 훗날 서방님이 벼슬길에 오를 때 쓰실 관복값이 되리라.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렸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연화의 젊음은 속절없이 시들어갔다. 고운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였고 허리는 굽어 꼬부랑 할미처럼 변해버렸다. 영양실조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어느 깊은 겨울밤 폭설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이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배를 짜다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배틀 위로 쓰러졌다. 굴럭굴럭 입에서 한 줌의 검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와 짜놓은 배를 적셨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북을 찾고 있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외로움,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서방님은 살아계신가? 밥은 굶지 않으시는가? 혹여 병이라도 드신 건 아닐까? 서방님, 너무 춥습니다. 몸통이미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바람소리는 조롱하듯 윙윙거릴 뿐이었다. 10년의 기다림. 그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살을 도려내는 인내였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믿음 하나였으나 이제 그 믿음마저 흔들릴 만큼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엽전 항아리는 제법 묵직해졌지만 정작 그것을 쓸 주인은 소식이 없었다. 연화는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남편의 옛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글자를 모르는 그녀였지만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길한 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아오고 있었다. 10번째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에 갇혀 무거운 눈발을 쏟아냈고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마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굵은 가지를 뚝뚝 부러뜨리곤 했다. 연화의 초가상가는 이제 거의 폐가나 다름없었다. 지붕의 이연근 썩어 내려앉았고 벽 틈새는 진흙으로 아무리 메워도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방 안에 냉기는 바깥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연화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무뎌졌고 오직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놀림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한양을 오가는 보부상 패거리가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적막하던 상월 마을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졌다. 주막집 복로방에는 막걸리 한 사발에 목을 축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연화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한양이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혹시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녀는 다 달아빠진 집신을 끌고 주막 근처를 서성거렸다.
주막 안에서 걸걸한 보부상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 제호 참, 한양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과거철이 다가오니 전국 팔도에서 선비란 선비는 다 모여들었는데 개중에는 글공부는 뒷전이고 기생 끼고 술판이나 버리는 한량들이 태반이라니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그래? 우리 마을에서도 10년 전에 김진사 댁 아들이 과거 보러 갔는데 혹시 소식 못 들었소?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좋아서 눈에 띄었을 텐데. 연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보부상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아, 그 김선비라는 자 말이오? 내 알지 알고 말고 한양 운종가 뒷골목 기방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더군. 글자의 주가 아니라 술재주로 말이야. 듣자 하니 어느 돈 많은 과부 첩실 노릇을 하며 호의호식한다던가 아니면 기생 치마폭에 쌓여서 과거 날짜도 잊어먹고 산다던가. 아무튼 고향에 처자식 있는 놈이 할 짓은 아니지. 쯧쯧.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을 위해 10년을 모은 쌈짓돈 꾸러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10년.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고 피를 토하며 배를 짜고 짐승처럼 살아온 그 지옥 같은 세월이 고작 기생의 웃음값과 술값이 되어 사라졌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서방님이. 연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주막 안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개오빠, 내 뭘 했어? 사내 놈들 한양 가면 다 변한다고 했지? 저 불쌍한 연화 어미는 생과부로 늙어 죽게 생겼구만. 절망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횡한방 안에 놓인 배틀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배틀로 달려들어 가위를 집어들었다. 다 필요 없어. 이따위 것 다 부숴버릴 거야. 그녀는 짜다 만명주 천을 마구잡이로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비명과 섞여 공허하게 울려 퍼져다. 찢어진 천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방안을 나뒹굴었다. 한참을 그렇게 발악하던 연화는 결국 배틀 위에 엎드려 피를 토하며 오열했다. 붉은 피가 하얀 명주 조각 위에 점점이 흩뿌려졌다. 그것은 마치 눈밭에 핀 붉은 매화처럼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생명력은 이제 촛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차라리 저승에 가서 이 원통함을 달래는 것이 나을까? 그녀의 의식은 점차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천리박 한양의 밤거리는 휘황찬란한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과거 시험인 식년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에는 긴장감보다는 향락의 냄새가 진동했다. 골목마다 술 취한 선비들의 고성방가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화려한 거리 한 구석, 허름한 객주 쪽방에 김선비가 앉아 있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10년 전에 훤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 찌든 때가 낀 도포 자락만이 그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펴보지도 않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빈 술병이 굴러다녔다. 보부상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김선비는 지쳐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낙방, 뇌물이 오가는 타락한 과거장, 든든한 뒷배 없이는 실력만으로 급제하기 힘든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처음 몇 년은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에 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그를 짓누르는 바위가 되어 오히려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 들이킨 한 잔의 술이 두 잔이 되고 결국 그는 시정자 빼들과 어울리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복의 김가, 오늘도 방구석에 처박혀 궁상 떨고 있는가? 저기 청루의 새로운 기생이 그리 절색이라는데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시름을 잊세.
방 밖에서 친구라 칭하는 한량들이 낄낄거렸다. 김선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래, 차라리 있자. 10년이면 할 만큼 했다. 내 주제에 무슨 장원급제란 말인가. 어차피 돌아갈 면목도 없는 고향, 이대로 술에 취해 객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객주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그를 불러세웠다. 김선비님, 고향에서 짐이 하나 왔습니다요. 주인이 건넨 것은 꼬질꼬질한 무명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였다. 낯익은 매듭, 투박한 바느질 자국, 김선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등불 아래에서 조심스레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도포 한 벌과 버선 2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아마도 마을 훈장에게 부탁했었을 짧은 서찰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서방님, 날이 찹니다. 부디 옥체망항하시어 뜻을 이루소서. 이 옷은 제가 지난 겨울 내내 짠 명주로 지은 것입니다. 비록 솜씨는 비루하나 제 마음이 오니 시험장에 드실 때 꼭 입어주십시오. 저는 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김선비는 도포를 펼쳐 들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등불에 비친 하얀 도포자락 곳곳에는 거무튀튀한 얼룩이 배어 있었다. 아무리 잿물로 빨아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은 선명한 자국. 그것은 핏 자국이었다. 아, 김선비는 도포의 얼굴을 파묻었다. 옷감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아내의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고향집 아궁이의 냄새가 났다. 그는 손끝으로 옷감을 쓸어보았다. 올 하나하나가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였는지 만지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아려왔다. 이 옷 한 벌을 짓기 위해 아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피를 토했을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냈을지 그 처절한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옷깃 안쪽을 뒤집어 보니 머리카락 몇 올이 엉켜 있었다. 짧고 거친 잘려나간 머리카락이었다. 우와! 김선비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자신이 기생집을 기웃거리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이 옷을 지었던 것이다. 자신이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미쳤었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 천하의 몹쓸 놈. 김선비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술병을 집어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을 미친 듯이 털어내어 책상 위에 펴놓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의 흐리멍덩하고 유약한 눈빛은 사라지고 마치 굶주린 호랑이와 같은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아내가 보내준 피 묻은 도포를 경건하게 입었다. 옷은 몸에 맞춘 듯 딱 맞았으나 마치 천근의 갑옷을 입은 듯 무겁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아내의 생명 무게였다. 그는 끈을 질끈 동여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연하야, 보고 있느냐? 내 이 옷을 수위수위 덜로 삼을 각오로 시험장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급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지 않으리라. 김선비는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물이 검게 우러날 때마다 그의 각오도 검고 깊게 다져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취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아내의 배틀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끼익, 털썩, 끼익, 털썩. 그 소리는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 시각 고향집 싸늘한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연하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어렴풋이 느꼈다. 머나먼 곳에서 서방님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음을.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였다. 서방님, 믿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으나 한양과 고향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은
그 어떤 칼바람에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거장, 케주창의 아침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든 권례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CJCT GA가 내게 걸렸다. 백성을 구제하는 근본에 대하여 논하라. 김선비는 눈을 감았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성현들의 고리타분한 말씀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지난 10년간 뼈가 부서져라 배를 짜던 아내의 굽은 등과 피 묻은 도포자락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의 참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먹을 듬뿍 찍어 내려가는 붓 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글이 아니었다. 피로 쓴 절규였고 가슴을 찢어 발겨 토해낸 통곡이었다.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시킬 명문장은 그렇게 아내의 피가 밴 도포소매 아래서 탄생하고 있었다. 장원급제요. 전라도 곡성 사는 유학 김아무개. 사흘 뒤 광화문 앞에서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붉은 홍패에 홍파이를 받아든 김선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사와 유시화가 꽂힌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으나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연하야, 내가 해냈다. 그는 임금에게 하사받은 술잔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곧장 고향으로 향하는 말에 올랐다. 금이환양 진이 환상.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불타는 듯 급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향 마을에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다. 최 부자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다. 에이, 퇴! 재수없는 영 같으니라고 10년을 기다려줬으면 많이 봐준 것이다. 당장 저 오두막을 허물고 밭을 갈아엎어라. 최 부자의 고함과 함께 건장한 하인들이 쇠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연할마의 집으로 돌진했다. 우지끈 썩은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 안에 10년을 지켜온 연화의 보금자리가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이 집만은 안 됩니다. 방 안에서 연화가 기어 나왔다. 병색이 완연하여 걷지도 못하는 그녀는 처참한 몰골로 마당을 기어가며 하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뼈만 남은 손가락이 애처롭게 떨렸다. 그러나 하인들은 매정했다. 그들은 연화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눈 쌓인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요망한 것! 내 서방은 한양에서 기생 끼고 놀아난 지 오래다. 죽은 사람 셈치고 제사를 지내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청승을 떨 셈이냐. 최 부자가 쓰러진 연화의 앞에 다가와 가래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연화는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파묻은 채 쿨럭거리며 피를 토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번졌다. 집은 반쯤 무너져 내려앉았고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배틀도 박살이 나 마당에 나뒹굴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어르신, 제발 며칠만.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만. 연화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녀의 시선은 무너진 지붕 너머 마을 어귀를 향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서방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원통에서 구천을 떠돌 것만 같았다. 시끄럽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멍석에 말아 동구 밖으로 내다버려라.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하인들이 멍석을 들고 연화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똥, 똥, 똥! 갑자기 땅을 울리는 북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으나 이내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가 뒤섞여 천지를 진동시켰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마을 입구의 안개를 뚫고 오색 깃발이 펄럭이며 나타났다.
물러거라 신임 암행거사 출도시다. 장원 급제하신 김 학사님 행차시다. 청천벽력 같은 외침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역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길을 텄고 그 뒤로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원들과 가마가 줄지어 들어왔다. 최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라? 장원 급제? 김 학사? 행렬은 정확히 연화에 무너진 초가집 앞에서 멈춰 섰다. 말 위에서 한 사내가 뛰어내렸다.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고 동고 가슴에는 하기 수놓아진 관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모습. 10년 세월의 풍파를 겪었으되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는 사내. 바로 김선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고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김선비의 시선이 무너진 집과 박살난 배틀, 그리고 눈밭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와 비통함으로 일그러졌다. 이놈들! 감히 내 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 김선비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눈밭에 쓰러진 연화를 끌어안았다. 부인! 연화 부인! 내 왔소. 이 못난 지아비가 돌아왔소. 눈 좀 떠보시오. 연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꿈에 그리던 남편의 얼굴이 들어왔다. 화려한 관복, 사모에 꽂힌 꽃,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 꿈이 아니었다. 서방님, 정말 오셨습니까? 오다마다요. 내가 늦었소.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부인이 준 그 옷 덕분에, 부인의 피와 눈물 덕분에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김선비는 아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차가운 볼 위로 뚝뚝 떨어졌다. 연화는 그제야 굳어있던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의원은 어디 있느냐? 당장 용하다는 의원을 죄다 불러오라. 수행하던 관원들이 급히 말을 달려나갔다. 김선비는 연화를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최 부자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네 이놈!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선비를 뒷바라지하는 부녀자를 이토록 참혹하게 핍박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김선비의 일갈에 최 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빌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사람을 몰라봤습니다요. 사람을 몰라본 게 아니라 내 놈의 신보가 짐승만도 못한 탓이다. 인기시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법으로 다스려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를 짐승 잡듯 결박했다. 그 기세등등하던 최 부자가 개처럼 끌려가는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선비의 서슬, 펄언 위험에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김선비는 다시 아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앙상한 뺨을 어루만졌다. 10년 전 곱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지고 병든 노파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었음을 깨달은 김선비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다. 부인, 어찌 일이 되었소? 어찌 나 같은 놈을 위해 이토록 망가지셨소? 내 장원 급제가 다 무엇이고 벼슬이 다 무엇이란 말이오. 부인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이 티끌만도 못한 것을 하늘도 그 슬픔을 아는지 멈췄던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붉은 관복과 피 묻은 무명옷 위로 소복이 쌓여갔다. 김선비는 자신의 관복을 벗어 아내의 차가운 몸을 덮어주었다. 붉은 관복이 마치 따뜻한 불꽃처럼 연화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뒤늦은 참회이자 지극한 사랑의 증표였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헐벗고 굶주린 채 10년을 기다린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피로 쓴 글로 천하를 얻어 돌아온 남편. 그들의 재회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과연 연화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눈보라치는 마당에서 김선비는 아내를 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살아야 하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하오. 이제부터 내가 부인의 손발이 되고 눈이 되어줄 터이니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그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쳐 겨울 산맥을 넘고 있었다. 방 안 가득 씁쓸하고도 구수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다.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10년 묵은 냉기를 몰아내고 있었다. 한양에서 김선비가 모셔온 명의는 연화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질 때마다 김선비의 심장도 덩달아 조여들었다. 방구석에 놓인 촛불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일러렁거렸고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봄이 오는 소리이자 얼어붙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였다. 맥이 신락 같으나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의 의지가 실로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이승을 등졌을 몸이건을 가슴속에 맺힌 한과 기다림이 목숨줄을 붙들고 있었던 게지요. 의원의 말에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관복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밤낮을 꼬박 아내의 곁을 지켰다. 직접 약을 다려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고을의 수령이 된 자가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병구안을 하는 모습에 관아의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혀를 내둘렀으나 김선비에게는 체면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금 숨을 헐떡이는 이 여인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연화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 흐릿하던 초점이 서서히 돌아오자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쪽잠을 자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그러나 입가에 옅게 서린 미소. 연화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방님. 그 미약한 부름에 김선비가 번쩍 눈을 떴다. 부인, 정신이 드시오? 나를 알아보겠소?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꿈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1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다. 김선비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합쳐져 흘러내렸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연합의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에 혼자서 거동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김선비는 무너진 초가집 터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안방 한가운데에 부서졌던 배틀을 수리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게 하였다. 저것은 우리의 가난했던 과거이자 부인의 피땀 어린 정성이니 내 평생 저 배틀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소. 김선비의 다짐대로 그는 청렴결백한 목민관이 되었다. 탐관오리 최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없도록 밤낮으로 살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했으나 그 공을 모두 연화에게 돌렸다. 예전에는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던 안악들도 이제는 그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연화가 마당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다. 마을 안악 몇 명이 쭈뼛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손에 산나물이며 달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10년 전 우물가에서 연화를 가장 심하게 헐뜯었던 여인들이었다. 마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권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김선비 부부의 덕행에 진심으로 감복했기 때문이었다. 연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지난 일은 다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공흥하면 인심이 사나워지는 법. 다 시절 탓이지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연화의 넓은 아량에 여인들은 감동하여 통곡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김선비의 집은 백성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다.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해로하자는 혼례 때의 맹세처럼 두 부부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김선비는 조정의 높은 벼슬을 지내고 은퇴하여 고향으로 낙향해 있었다.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늙은 김선비와 연화는 정자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찻잔에 비친 달 그림자가 은은하게 일렁겼다. 김선비가 주름진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그 옛날? 부인이 그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 나를 한양으로 보내던 날 말이오. 연화가 호호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쪽을 졌으나 이제는 칠흑 같던 검은색 대신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오나 서방님, 보십시오. 그때 잘려나간 것은 머리카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나약함도 함께 잘려나갔지요. 김선비는 아내의 은발을 사랑스럽게 넘겨주었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있도록 아름다운 은빛이 되었구려.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관복이 아니라 부인이 피토하며 짜주신 그 거친 무명천이었소.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화려한 가채를 쓴 기생이 아니라 몽당 빗자루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나를 배웅하던 그날의 부인이었소. 연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지나온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소나무 껍질을 벗기던 날들, 손가락이 터져라 배를 짜던 밤들, 남편을 기다리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보석이 되어 가슴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절에 쓴맛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찻잔이 더욱 달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부디 다음 생에도 저를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서방님을 위해 배를 짜는 대신 서방님 곁에서 먹을 갈아드리겠습니다. 헤어허, 다음 생이라니 나는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다시 태어나면 부인을 찾을 것이오. 그때는 내가 배를 짜고 밥을 지어 부인을 섬기리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맑게 웃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뜰 앞의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사그락 사그락. 그 소리가 마치 옛날 연화가 밟던 배틀 소리처럼 혹은 책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평온하게 들려왔다. 달빛은 두 사람의 굽은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드리워졌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쫓아 시끄럽게 돌아가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의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향기를 뿜어내는 법이다. 밤새 내리던 서리가 거치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언 땅을 뚫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 붉고 아름다울 것이다. 저기 저 달 속에 배틀을 밟는 아내와 글을 읽는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듯하다.